자,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죠. 오늘 할 거는 이 그을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헤어질 결심. 역시 미키 세븐틴. 왜냐면 얘한테서 시작된 얘기들이니까. 아무튼 짬짬이 시간 내서 계속 글을 좀 다듬고, 생각은 다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일부러 생각을 다듬으면 오히려 좀 자유로운 걸 제가 가로막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롭게 하고, 글을 쓸 때는 많이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저번 편에 이어서 그을린 사랑이랑 박찬욱 감독님 그리고 미키 세븐틴 얘기 다시 할 건데, 일단 이 나왈이라는 여자가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인센디스, 이거 원래 제목인데 이게 불이 끄슬린 그을음이라는 용어래요. 근데 우리 뭔가 많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사랑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이때인데, 그러면 아직 번역의 문제가 좀 심각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 전체 내용들이 뭔가 하나도 맞지 않는, 굉장히 어긋나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 사실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 개인이 어떻게 큰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정말 처참히 그런 인간성이 분해되는가, 그거를 그렇게 너무 보는 사람한테 어떤 충격을 준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좀 예민한 사람들은 좀 충격받아서 잘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감독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창동 감독님이나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그래서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 이 표정을 보면 영화에 대해서 웬만하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샷들이 되게 그런 이색적인 것들도 있고, 뭔가 샷들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뭐 내용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미장센도 나쁘지 않은 영화다. 이런 심리 묘사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어쨌든 어린 날에 저 2011년도 2012년도에 저는 저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교 분쟁이 큰 화두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레바논 이쪽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여주인공이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고초를 심하게 겪어요. 일단 남편과의 사랑의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죽임당하고 자식도 뺏기고. 근데 어머님으로서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인지 뭔지 모를 그 인간의 본능적인, 어머니의 그 본능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겪었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결국에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랑, 이게 고통으로 치환됩니다. 나이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녀는 그냥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그거를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선택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을. 자살이라고 쓰면 너무 무서우니까 죽음을 선택당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적인 감독이었다면은 그 정도로 세게 하지는 않지. 정신이 미쳐버려서 약간 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굉장히 그래서 더 좀 공격적이다 이거 표현이. 쌍둥이 자식이 있었는데 편지를 남기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녀는 사랑에 배신당해서 결국에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편지를 남깁니다. 사실 아까 봤던 지금 뭘 들고 있죠?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취를 추적해 나가는 영화인 거예요. 예, 둘이. 근데 만약에 원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나왈의 행적을 조사해 가면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의 결과물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숙제를 남깁니다. 미스테리거든요. 왜 그녀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에 결과물로 고통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기에는 죽어버린 사랑, 죽임당한 사랑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저의 의견이에요. 근데 어쨌든 영어 원문 제목이 훨씬 낫죠. 그냥 불타버린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 검은 그을음 같은 것들. 그거는 오히려 더 훨씬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과연 좋은 작품으로 남겨둘 것이냐면 영화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분쟁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2025년 4월 4일인데 지금이 오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역사적인 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입장에서 아예 그걸 뭔가 간접 체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그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악행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지. 그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물음을 갖게 하는 영화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어떤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건 그렇진 않았어요. 굉장히 러프했고,
오해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위험성이 보였단 말이죠. 마냥 좋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써있죠.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선의의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려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이죠. 이때 원래 박찬욱 감독 리틀 드라마 거리라고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다루는 주제가. 하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테러가 발생하고 추적하고 사살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의 신념이 울고준한 사람이다라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영화로 치면 감독 같은 분도 있겠죠. 그분은 그럼 선역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문제가 너무 복잡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굴 탓해야 될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지. 종교를 탓해야 하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 영국을 탓해야 하나, 애초에 이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사람이 악의 축인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럼? 그냥 인간이 악인가?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이 존재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꼬여버린 현실 안에서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유의 가치들은 그다지 존재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안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 리틀 드라머걸의 여주인공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고통스러워하죠. 주된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약간 발전했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의 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워낙 좋은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 시기에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군중들이 등장하고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다 그래픽으로 많이 한 것 같고, 적어도 어두운 화면 안에서 그래도 많이 차 있죠, 요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답답한 화면은 아니에요, 이런 검은 화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빛이 어느 정도 분산돼 있어.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다 어두운 장면인데 빛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 촬영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딱 장면이 나왔네.
설에는 어떤 입장이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똑같이 이걸 이용합니다. 이 장면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여기도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건 약간 계급적인 문제가 조금 보여요. 이 설애라는 인물과 이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어떤 인물에 그래서 사랑에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물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도 고통을 느껴야 하나? 고통받으며 끝나야 하나?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타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정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인물이다. 결과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하는 거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인물인 거예요. 헤어질 결심의 설에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거고. 근데 그러면 이 설애라는 인물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똑같이 역추적을 하겠죠. 근데 이 설애라는 인물은 항상 어떤 자기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당하는 입장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스포일러 아까 보였죠? 스포주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좋아하던 사람이 형사였어. 대상이 형사였어. 그리고 자기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형사에게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풀지? 그녀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유능한 형사거든요. 그거에 끌려서 사랑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는. 이게 되게 웃긴 아이러니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용의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선물한다. 이거는 다르죠, 확실히.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이건 우리들의 시대상과도 좀 맞지 않나. 우리나라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왜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너무 좁은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완성되었죠. 이거는 뭐 겪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좋겠네요. 아무튼 죽음이 결국에 완성을 불러일으킨 거야. 이것도 그러면 뭐 완벽하냐? 근데 현대 예술에서는요,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폭력성이 좀 내재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설애라는 이름 그리고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안에 어떤 고대부터 내려오는 진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자면 틀딱 감성이 있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현대 시대에 맞게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약간 더 움직이는 게 봉준호 감독님이 아닌가. 동시대적이고 좀 더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감독님이. 그래서 미키 세븐틴 다시 왔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어리숙한 미키 때문에 결국엔 그 행성에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무지, 막다른 길, 선택에 불과해, 죽음, 이 모든 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에서 이제 결말 쪽으로 가면 미키가 독백을 하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이거를 위로해주고 할 수밖에 없었대. 근데 계속 이게 되풀이되니까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결국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굴레를 끊어낸다. 그래서 그거를 폭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죠. 그 기계를. 미키로 대변하는 인간 존엄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헤어질 결심의 설에도 마찬가지고 미키 세븐틴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존엄사의 비슷한 맥락이 조금 있다. 진정한 죽음, 영면에 들 수 있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미키가. 그러니까 인간 존엄이 회복된 거지. 그전에는 어차피 사니까 죽어도 돼 라고 했었던 게 이제 죽으니까 얘는 소중해로 바뀌었잖아.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나와를 죽인 사랑은 예술가들에게 숙제를 남겨주었다. 왜 사랑이 배신을 했느냐. 박찬욱 감독님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그에게 내 사랑 던진다. 그리고 나를 쫓는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구로의 죽음을 택했다. 자유로움이지 결론은. 그리고 남겨지는 것. 본인은 자유를 선택하고 남겨지는 것. 새 완성.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오케이. 죽음. 오케이. 그러면 해결되면 자유로울까? 사람들은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그리고 그걸 극복해도 고통받아. 계속 죽어야 되니까. 그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는 그 그을린 사랑의 문제처럼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앗아간다는 거지. 새로운 소스 나오면 신나서 또 바벨탑에 올라간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중앙 집권적인 게 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소스 자극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누군가 대안을 찾지 마. 지금 현실이 좋잖아. 그럼 뭔가 현실이 지금 좋다고 난 다 막혀 있는데 괴로운데 그냥 이거를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납득해야 하나? 그것도 뭐 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도 다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릴 것 같던 권력자들이 탐하던 마지막 욕망, 영생.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미키는 죽음으로 향하며 해방되는 거죠. 같은 얘기죠. 죽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완성된 존재다. 그건 뭐 사족인데 뭐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은 이거에 대해서 담으실 수는 있는데 다른 예술가들처럼 감상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 안에 그런 영속성을 집어넣지 않나. 남겨지는 것.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주특기가 좀 나오는 거죠. 좀 차갑고 현실적인 상황들이 스타일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약간 더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점이지 않나. 이런 애매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에 딱딱 보이는 것들을 짚어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다들 고생을 좀 덜 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실패했지만.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여러 상황도 있고 주변에 박찬욱 사단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다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탁월한 신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래도. 자, 그리고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약간은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래도 남자니까 그러면 나와를 죽인 건 이 남자들인가? 이 폭력. 이것도 좀 세네. 아씨. 나와를 죽인 건 남자인가? 남자는 폭력적인가? 사람들의 대상인데 남자 아니면 여잔데 왜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뭐 죽게 만들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표현하려고 하던 걸 좀 강하게 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치는 않았겠죠, 감독이. 사례가 죽었다.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파도 속에서 계속 찾으려고 헤매겠죠. 힘들어. 안 멈춰. 계속 헤맨다. 그럼 뭔가 나오겠죠. 지쳐서 포기하거나 뭔가 찾거나 다음날 또 나오거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존재다. 이번엔 좀 다르죠. 남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존재였다. 근데 여전히 무력하고
난감해, 당혹스러워. 이해할 순 없어. 그리고 해주는 그간 보여주던 형사의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좀 비튼 입장이죠. 원래 그 범죄자들을 다루니까 마동석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더 그전에는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그 박중훈 같은 설정이 있고. 근데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그게 스테레오 타입이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카프카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카프카의 변신을 읽어보면 남자가 2명 나오는데,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그레고리 자기 자신이겠죠. 본인은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예요. 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는 아버지는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미키는 무력한 존재지만 이 무기력한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남자는 폭력적인 존재인가? 폭력은 마냥 안 좋은 건가? 여성성은 약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무기력한 남자 대표 그레고르가 죽었다는 거죠. 세상이 발전하고. 근데 그레고르는 모습이 되게 흉측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남자는 대부분. 그 전 세대가 폭력적인 존재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한 20, 30대 정도 됐다면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카프카의 변신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영화를 보고 있는 난 미키가 아니야. 그럼 남은 게 없잖아. 왜냐? 그럼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여주인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말의 어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기력한 존재로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움직여야지. 그죠? 그게 바로 동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미키도 결론은 둘로 나눠진 미키 중에 폭력적인 미키가 상황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일부에서 감독님이 열받지? 움직여 라고 하는 거다. 오늘 굉장히 길어져서 지금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정리하고요. 아마 저 편집하면 한 30분 내외지 않을까. 미키와 연관은 있는데, 아까 카프카 변신 얘기했었죠. 근데 맥락이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미키 세븐틴을 보기 전에 제가 이방인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할게요.